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문학 하게 되면은 역사, 과학에 관한 거, 지난 이야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인문학, 어떻게 하면 내 글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글 쓰는데 입문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보통 두 번에서 세 번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받는다는 것은 사사를,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보통 1년, 어떤 때는 3년, 보통 1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들, 요즘 나이 많은 신들 보게 되면 거의가 다 10년 이상을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춘문예 아닌 일반 잡지로 나오게 되면은 옛날 사람처럼 공부는 사실은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우선 글을 쓰려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감정 전달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동네에는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서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라디오가 나오게 돼 가지고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서 동네에 그것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연속극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얼굴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과 그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자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나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다 감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생각하는 인물과 또 TV에서 나오는 인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구조적인 감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근저에는 또 인터넷이 나오면서 양방향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작가가 글을 쓰고 또 글을 쓴 것을 독자가 읽고 해가지고서 그 감동을 느끼고 했는데, 이제는 읽음과 동시에 독자에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양방향성, 우리가 감정 소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저에는 여기서 더 발달해 가지고서 이제 글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만들게 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벌써 워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한 300편 정도의 글을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입력하는데 감정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창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쓴 글보다 훨씬 더 그
글이 그 맥락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다른 것은 감정의 소통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즉 AI가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이 AI가 쓰는 글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는데 과연 어떤 입장으로서 글을 쓰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쓸 적에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되는 것인데 이 재료가 신선해야만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나무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글은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료가 되는 것을 소재라고 하는데 소재가 신선해야만 됩니다. 즉 남보다 특이해야만 됩니다. 남보다 특이하려고 하게 되면은 남보다 다른 경험을, 남보다 다른 방법의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어머니가 하는 음식은 아주 맛이 있고 어느 어머니가 하는 음식은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맛이라고 하는데 손맛이 아니라 그 재료의 신선도입니다.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찌개에서 단맛이 우러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글의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신선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그 글 자체가 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소재의 신선함에서 우선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곁들이자고 하게 되면 글을 쓰는데 남하고 똑같은 글을 써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면 남보다 다른 글, 남보다 색다른 경험의 글, 이걸 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서 한 500편 사막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사막을 가지 않고 사막을 횡단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하게 되면 우선 삭막함을 느끼지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가보게 되게 되면 사막의 모래톱이라든가 모래가 턱 진 거라든가 사막에 내리는 그런 그 낙조라든가 햇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생명의 그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비 한 방울 1년에 여기에 1시간 날릴 비가 내리고 있으나 사막에는 그것이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전부지만은 사막에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서 꽃을 피우고 생명을 하고 또 그 물이 1시간이면 다 말라 가지고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마다 생명이 그 씨앗을 맺어 가지고서 그 1시간 안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내년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이 사막의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사막에서의 그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이 곤충이라든가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침이면은 그 언덕백이 쭉 올라가 가지고서 날개를 펴고서 향해 가지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냉기, 여기서 이슬을 받아가지고서 그걸 온몸으로 간직을 하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막의 하나의 곤충들이 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또한 무엇을 느끼냐 하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됩니다. 즉 사막을 횡단하려고 오게 되면 지금은 이런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서 지상하고 연락이 되지만은 연락이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사막을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전화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안내인 돈이 있을 때는 안내인을 한 명 구하고 낙타를 구하고 해가지고 다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침반하고 그냥 침낭하고 텐트하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보통 잘만한 곳이 그런 언덕벽의 산 아래에서 자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자게 될 때는 밤이면은 그 바람에 모래 구르는 소리, 이 스르륵 모래 구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 뒤에 있던 산이 없어져가지고 평지가 됩니다. 다 모래 아래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바람에 휩쓸렸다면 나 자신 하나의 모래 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하나의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막에 대한 것을 제가 12권, 13권째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막에 관한 것이 한 다섯 권, 한 500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 연작으로 사막에 관한 것 똑같은 소재를 것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눈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바람 소리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연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글 쓰는 이의 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글에서는 그 생명력이 통통 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게 되면은 자꾸 느슨해져 가지고서 옛날 해춘 얘기, 옛날 회상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끝나게 되고 말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좋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준다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인데 대개 상상력,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감정, 자기 감정, 꽃에 대한 감정, 꽃에 대한 느낌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지만은 근대에 와서는 감정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한 30% 되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한 70%가 돼야 됩니다. 꽃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서 하나의 공처럼 통통통통 튀어 가지고서 굴러가는 것도 연상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꽃잎이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꽃잎을 쓰레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 시들면 아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잎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꽃은 그냥 아름답다. 꽃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
꽃에 대한 향기 이런 것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상한 것을 즉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자기 상상력과 또 다른 상상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만 지내다가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처음 이렇게 바깥 출입을 하고 또 어제는 가가지고서 그 후유증으로 수술을 하고 이러고 나니까 아, 생명이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또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꽃을 보면서 꽃 아름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그 죽음의 세계, 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쓰는 사람들은 다 꽃에 대해서 글을 쓰라 그러면 전부 다 꽃은 아름답다, 꽃은 향기롭다, 뭐 밤은 조용하다, 그 다음에 태양은 빛난다 이런 얘기들을 글에다 많이 옮겨 놓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공감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오게 되면 아까처럼 어떤 상상력과 상상력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경험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오게 되면 많은 경험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가지고서 연결을 시키는 구성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일종의 내 친구의 시, 그 다음에 우리 은사님의 시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꽃하게 되면 아름다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꽃망울 터지는 봄날 선생님은 참 재밌고 젊어 보여요. 21살 젊디 젊은 여인 묵은 가지 겨드랑이 간지럽더니 새순 돋는다. 이 봄과 꽃을 보면서 이런 청순한 여인과 또 자기 몸에 돋아나는 봄의 기운 이것을 하나의 글로서 상상력으로서 엮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한 가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와 다른 거를 결합을 시켜야만 글이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서는 단순한 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상력의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하고 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글을 보게 되면은 잘 쓴 글, 감동을 주는 글, 이런 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의가 다 새로운 발상력을 많이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남이 쓴 것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아무리 써봤자 서정조 씨의 진달래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목련, 우리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장미를 이제 자꾸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소재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요즘에 꽃과 낙엽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글을 쓰라고 오게 되면 낙엽의 아름다움, 낙엽이 떨어진 허무함 이런 것들을 글로 쓰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짐으로써
새로운 순을 싹 틔우는 이런 것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를 보면서 우리는 장미는 아름답다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됩니다. 그럼 장미의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인가? 장미 줄기에 달린 가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가시 같은 인간,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상을 장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 중에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서정조 선생하고 조지훈 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배웠어요. 4년 동안 이제 글을 배우면서 배운 것이 결국 이제 은유와 상징에 대해서만 이제 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글을 쓰려고 오게 되면은 그냥 꽃 혹은 생선, 낙엽 요것만 가지고서는 글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낙엽에서는 새 봄을 준비하는 봄의 씨앗, 눈금 이런 것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써놓은 글은 이미 너무 저기 좋은 엑기스를 다 빼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의 김영랑의 모란,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다음에 박용래의 강아지풀, 조지훈의 낙화 이런 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미 거기에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독자들과 감동을 주고받는 글을 써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다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문학하게 되면 역사 문제라든가 철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중시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글을 쓰는 거 이것이 그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보게 되면은 조지훈의 시 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려 주련 밖에 성근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축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이게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꽃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 탓은 아니죠.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성근별이 주련 밖에 성근별이 하나둘 쓰러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귀축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소리가 엷어지면서 시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왜 그렇게 써요? 자기 감동에 복받치기 때문에.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이 우련불거라 한마디 때문에 이 시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우련불거라가 뭐냐? 우리가 미닫이에 꽃잎이 창밖에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햇빛에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반사된 것에 빛나는 불그레한 빛 이런 것이 우련불거랍니다. 이런 말을 찾아내는 그 한마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자연에 묻혀서 하는 것을 아는이 있을까 저아느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해가지고서 꽃이 지는 아침을 차라리 울고 싶은 심정으로서 간주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중에서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 남들은 우습게 보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감력을 준다고 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고대에 있는 오시인은 그 폭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폭설. 그 폭설을 읽으면은 진짜
웃음이 터지면서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이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런 시원치 않아 보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잘 엮어놓게 되면 감정이 전달되는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 더 시키면 안주 떨어지고, 안주 떨어지면은 술 한 잔을 더 시켜야 되고, 이런 상상력을 구체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중에 그 시로서 다시 한번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상상력을 구체화시켜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서 구체화시키면 좋은 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훈련은 상상력의 기초는 글의 소재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고르지 말고 눈 바깥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촛불을 예를 들면 촛불은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지만 이는 희생이다. 희생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 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촛불을 보기 이전에 어머니 눈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삿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며 힘에게 우는 모습도 글로 옮길 수 있고 성직자의 헌신적인 기도도 글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냐게 되면은 하찮은 것들도 전부가 글이 된다 하는 것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매시장, 부산에 있는 시장입니다. 연매시장 단골 술집에서 안주 하나 더 시키면 술 떨어지고, 이것저것 더 시키다 보면 돈 떨어지고, 그래서 얼굴이 고운 보인 주모에게 선배가 수작을 부린다. 아침에 서비스 안주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주모가 그냥 주모가 됐겠는가. 묵 한 사발하고 김치 깍두기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 안주 안 주고 잡아먹히는 게 더 낫지만 나 같은 사람 잡아먹을 일이카는 없지. 그게 고마워서 오늘 술값은 안 받아도 좋다 하고 얼굴을 붉힌다. 10수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아줌마 집은 할매 집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때의 농담을 다시 내려놓았다. 아줌매는 할매 되어 안타깝다는 듯이 지랄한다. 묵을 나면 진짜 못 먹지. 요거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그 인생의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주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지랄한다, 먹으려면 진짜 먹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아줌마는 할매되고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 해설을 쓸 때마다 어떤 작품이 감동적인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무덤덤한 작품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먼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감상하게 됩니다. 어떤 작품을 상큼한 봄 햇살 같은 장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은 이미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작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소재의 선택을, 공감이 가는 소재의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남이 쓰지 않은 신선한 소재를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재와 소재를 연결시키는 그 구성력을 갖춰라. 하나만 가지고 글을 쓰려고 오게 되면 너무 단순해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려고 오게 되면 몇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촛불 오게 되면은 어머니
어머니 하게 되면 눈물 없는 희생,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서 작품이 되어야만 됩니다. 구성력을 상상화시키고 좁혀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멋있는 단어만 써서 좋은 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떻게 신선하게 쓰느냐, 어떻게 감정과 감정을 소화시키느냐 하는 데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점을 염두에다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문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정신 건강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춘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은 그 글 속에는 나이가 젊다고 청춘은 아니다. 우선 뛰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청춘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글 쓰시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많이 읽고, 또 남의 글을 많이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 것은 구두입니다. 구두 가지고 글 한번 써서 인터넷이나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정말 강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